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궁 22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너릭 의약산업에 대한 얘기들하고 그 바이오 의약품으로 각광받았던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K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사실 시민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좀 이 업계에 있지 않는 한 좀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맥락과 사회적인 의미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더라도 좀 될 수 있으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이번에 2부에서는 의약품 광고, 항상 TV 틀면 나오죠. 뭐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라든가, 뭐 팩트를 체크해 봤냐는 둥, 뭐 간은 어떠냐는 둥, 요런 거 많이 뭐 씹어서 좋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이 의약품 광고가 올바르게 환자들에게 의료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공중파 TV 광고뿐만이 아니라 홈쇼핑을 통해서도 유사한 의약품 광고들 있죠. 건강기능식품인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양,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방송의 패널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들이 또 한동안 확 나라에 유행하고 요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뒷면을 한번 저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광고라는 게 제가 텔레비전을 지금 안 본 지가 한 3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전혀 안 보십니까? 예, 안 봐요. 왜냐면 드라마도 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드라마는 이제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로 보는데, 이제는 그것도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봤을 때는 드라마에서 PPL이라 그러나요?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드라마들을 보면 이 PPL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깨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 갑자기 멀쩡히 말하고 있는데 나 머리가 아파. 그러면서 막 펜자를 들고 있거나 막 경호골을 막 이러고 있는 게 그 드라마의 흐름을 너무 막아버려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어떤 그런 방송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광고라는 게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집요하고 깊게 많이 파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 거는 이제 더 심해질 것 같고, 정말 저는 그래서 텔레비전을 아예 못 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근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광고는 꽃이잖아요. 영혼을 잠식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 반드시 함께 가는, 의약품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본다면 상품이에요. 상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품인데,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그래서 보통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이라는 게 특징상 건강 생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의약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전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사전 심의라는 거를 이제 그 사전 심의 제도, 이걸 이제 운영하는 주체는 식약처인데, 식약처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의약품 광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관리 운영권을 위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의약품 광고 심의위원회가 한국제약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광고 심의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고들을 좀 찾아봐서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의약품들 광고를 보면 효능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의약품은 당연히 약이라는 거는 효능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광고의 특성상 당연히 효능 효과만 부각되고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효능 효과보다는 이미지 광고를 주로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예쁜 이미지. 얼굴을 가지고 예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뭐 예쁜 여자 어, 주인공이 막 나와서 행복한 안티 모습을 에이징 뭐 그러면서 예. 막 뭐 아로나민 씬이 뭐냐 막 광고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광고 자체가 이미 사전 심의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심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의약품 광고는 제약회사들은 모임인 제약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소비자 단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제3의 단체에서 제3의 전문가가 어떤 심의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방법을 그런 점을 모색해 노려가지고 의약품이 아닌 건식이나 이제 의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전 심의를 이렇게 의약품과 같이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최근에 헌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건식 같은 경우에는 광고 사전 심의하는 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헌 판결이 났어요. 사전 심의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 위헌 판결 내용을 보면은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그 심의를 하는 주체가 국가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광고, 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건강이나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자율적으로 풀어버린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전 심의를 없애면 허위 과장 광고는 어떻게 규제하는 건가요? 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지만 건기식이나 의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처벌 방안이 생기겠지만 사전 심의 자체는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고 나거나 문제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후에 규제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미리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하는 건 좀 놀랐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사전 심의라는 걸 하는 주체는 저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걸 옳다고 보고 또 그거를 관리 운영하는 단체는 이제 이렇게 제약협회가 직접 하기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그런 단체, 뭐 소비자나 뭐 전문가 단체나 시민 단체나 이런 것들이 막 모아져 가지고 새로운 위원회가 좀 만들어지는 거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 그 80년대에 땡전 뉴스라고 있었잖아요. 땡전 뉴스. 그러니까 네. KBS 9시 뉴스 딱 치면 오늘의 전두환 쫙 20분 나오는 거. 이 부분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되시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김수현 송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사전 검열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 그런 거를 보도 지침으로 내려갖고 쭉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위헌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헌 판정을 받아서 아까 표현의 자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국가가 이런 식으로 사전에 검열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검열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이런 검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가면은 인터넷이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송쌤 얘기처럼 이게 잘못 먹으면 생명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광고에 버젓이 나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충 지점으로 사전 검열을 하긴 하되 행정부에서 하지 않고 검열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심의. 사전 심의, 그러니까 심의죠, 심의. 사전 심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약협회에다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장치를 갖다가 이제 두었는데 그 제약협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고를 하는 주체이면서 광고를 심의하는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순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면 이 기구를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계속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그 해답이 잘 돌출이 안 되거나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저기로는 못 가요.
국가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국가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전 심의를 하긴 하는데 이 사전 심의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디에다가 줄 거냐, 이게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광고에 대한 규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 광고를 못하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건기식도 좀 제한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달라는 요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단체 지금 우리 좀 전에 인보사 방송했었지만 인보사가 맨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 그 환자 단체 대표분이 쓴 글이었는데 인보사에 대한 이런 인보사와 같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소비자가 볼 수 없어서 이거로 인해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해야 된다. 지금보다 좀 더 폭넓게 규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기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환자의 알 권리라는 거를 어느 정도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가. 전문의약품 광고부터. 근데 지금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보사 광고를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아로나멘이나 무슨 개보린 광고처럼 보는 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의약품 광고가 정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거 자체도 이미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효능 효과만 위주인 거고 부작용이나 뭐 어떤 금기나 뭐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 사실 짧은 광고 시간 내에 다 표현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 권리 충족만을 위해서 환자라는 그런 겉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뒤에 제약회사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광고를 허용해달라라는 그런 류의 언론 기사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알 권리를 왜 광고로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죠. 알 권리면은 좀 더 전문적이고 학술적이고 이런 것들의 자료를 찾아본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알 권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아까 효능 효과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효능 효과하고 이미지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30초 광고를 할 때 한다 할 경우에 15초는 효능 효과나 관련된 걸 하고 15초는 이약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만약에 15초를 동등하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데 15초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의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알 권리 같은, 그러니까 부작용이나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은 우리가 광고를 볼 때는 오 저거 괜찮은 것 같아 라면서 그 이면에 나타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권리라든지 아니면 투명하면은 효능 효과와 부작용, 예를 들어서 아로나민을 골드를 먹을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위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먹으면은 뭐가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페스타를 먹는다 그러면은 이양 보면은 너무 이 소화제 계속 먹다 보면은 여기에 의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작용을 기술해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가 없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알 권리 할 때 자꾸 이제 효능 좋은 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우리가 나쁜 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갖고 있는 본질을 좀 소비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는 정보 전달이 아니고 물건을 팔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상품과 달리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건강에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한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예 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광고 내용의 어떤 사전 심의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업
상업적인 목적의 광고 이외에 의약품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일상적으로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식약처나 이런 데서 일부 의약품 뭐 제대로 된 안전사용법, 복용법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광고를 접하는 것보다는 정말 극히 미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의 광고가 곧 의약품의 그런 전체 정보인 것인 마냥 그렇게 오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그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런 게 없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이 그게 약국이어야 되기도 하거든요. 약국이 제일 가깝죠. 왜냐면 시민분들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약국을 물어볼 요즘 수 약국들을 저는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 제가 좀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국들을 보면 약국 벽들을 이제 거의 흰색 벽들이 없어요. 다 따닥따닥 포스터를 붙여놔가지고 흰색 벽인데. 이 그 수많은 광고 포스터들을 다 붙여놓은 약국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에 대한 중립적인 전달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약국에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의약품 광고에 대한 뭐 자본주의의 상품을 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들이 사전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뭐 일정 정도 규제가 가해져서 광고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상품을 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보니 효능 효과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수반되는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되고 있지 못하고 시민분들도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지만 또 환자단체를 비롯해서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 알 권리로서 의약품에 대한 알 권리로서 또 광고를 또 옹호하는 측의 입장들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인데 그걸 누가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약국의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지금의 약국들도 많이 이제 상업화되고 있다. 좀 이런 것들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좀 된 걸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전문의약품은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되죠. 네. 미국은 되죠. 일단 일반 의약품만 되는 거잖아요. 그 일반 의약품이 약사법상으로 뭐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냐면 환자가 자기가 판단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의약품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런 일반 의약품을 먹고 부작용이 났을 때 거기에 두 가지의 보상이나 배상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 하나는 제약회사가 그 제조물 판매를 제대로 잘 지켰는지, 두 번째 그게 이제 약국에서 약을 샀을 때 약사쌤이 그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복약 지도를 해줬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많은 쟁점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의 성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반 의약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판매를 허용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그게 상품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을 판매를 못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 약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걸 반대하기가 너무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아까 파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사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지금 이 계신 선생님들이 올바른 정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올바른 정보라는 건 그럼 뭐냐? 그럼 이 논리적 맥락에서 놓고 보면
보면 약국은 약사는 일반 의약품 광고되어져 있는 그 일반 의약품이 나의 전문적인 지식에 비추어 놓고 봤을 때 그 광고가 과대 광고라고 한다 그런다면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이러한 잘못되어져 있는 정보를 지금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런 정보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약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아까 그 사전 심의의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겼다는 것 같고 지금 광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게끔 만드는 쪽으로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는 견제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그 죄송스럽게도 지금 우리 기훈sen 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약국들의 공간조차도 상업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좀 우리들한테 아주 무겁지만 상당한 그 윤리의식을 통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정선이라는 거고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국을 경영하시는 사람 하는 약사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누구에게도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광고로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리적인 목적과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건강이나 뭐 이런 측면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거기서 그 순간순간 상황별로 어떻게 어떤 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고민을 그럼 많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의약품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보험 광고라든가 대출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약관을 읽어야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의약품 광고도 그런 내용을 좀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심의제도에서 그런 조항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너무 많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가장 의약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는 거 한두 개만 이렇게. 아니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약을 산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끝에 의약사 뭐 상의하세요 이런 거 그거는 되게 간단한 거고 차라리 그게 맞다면 그러면은 뭐 의약품 안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보시고 뭐 이런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자막으로. 상의하세요는 봤는데 사용.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파채님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팩트입니다라고 하는 광고 있잖아요. 그 나와서 이거는 팩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땡 그 사람이 가수예요. 그분의 신뢰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 팩트가 맞는 팩트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의 선택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팩트를 갖고 있는 논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놓고 보면 그 팩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누가 말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이 광고를 하면은 매출이 높아지고 갑자기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에 걸려가지고 이미지가 뚝 떨어지면 광고가 딱 중지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님이 그 팩트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면은 반은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먹었으니까 계속 먹을래요. 그렇지. 그런 사람도 훨씬 많지 않아요? 문제는 매출액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결국 저희들이 이런 거를 판매 관리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판매 관리.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출이 증가를 하지만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익은 사실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정 이상의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광고는 항상 일정하게 계속 나가야 될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건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익적인 뭐에서 놓고 보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팩트미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판매 관리비가 올라가가지고 좀 줄었다고 올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번째 아까 곰방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던 콘드로이친 그다음에 글루코사민 그 수많은 관절 영양제들. 네. 이거가 효과가 없다라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5월달 효도 뭐 이런 걸로 포장이 돼서 나가잖아요. 이런 공간이 약국도 있는 거잖아요. 판매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 부분들을 광고와 함께 약국이라고 하는 상업적 성격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상업적 공간화 되어져 있는 약국에 그 파채님이나 기도님 같은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약사가 거기서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반어법이죠. 아니죠. 왜 반어법이에요? 상업적 공간 속에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개인, 주체가 과연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이 부분들이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환자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약사들은 그런 것들 광고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광고를 안 하면 다 해결되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쪽의 상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약국 쪽으로 몰고 들어와서 약국의 상업성이 만약에 극대화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를 또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는 광고가 됐든 그 약국의 그 올바른 기능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문구라고 하는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것들을 개인한테 맡겨놓을 수도 없고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재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지금 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전 심의 기구와 더불어서 일반 의약품의 그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공적 부분의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장치와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 약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공적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를 할 거냐라고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계속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다라고 하는 대한약사회에 크게 붙어있는 그 슬로건은 정말 웃긴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쭉 나눠봤는데 뭐 그렇죠. 뭐 광고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의약품 광고의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약국의 역할, 그 안에서의 약사의 자세, 약사의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들로 좀 얘기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건 어때요? 보통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더라도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약값이 훨씬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약국에서는 광고비가 들어가서 비싸요. 네, 그 광고가 들어가지 않은 동일 성분의 제품을 파는 게 오히려 마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인사돌 주세요 하면은 인사돌과 동일 성분의 이제 다른 회사 제품을 환자한테 권유를 하고 이게 이제 성분은 동일한데 광고를 하지 않으니 약국값은 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약국의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건 환자들한테도 좋은 정보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격에 저는 이런 거는 좀 널리 알려주는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수많은 그 제약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동일 성분의 좀 더 저렴한 제품을 환자분들께 드려도 그러니까 약국은 오히려 광고약보다 수익이 좋은 거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원료 그 원가 자체가
얼마나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 TV 광고 그 모델들 쓰는 돈이 만만치 않은 거는 다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해가고 있다는 거. 뭐 그런 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좋은 부분인 것 그런 같아요. 거는 예. 약국에서든 그러니까 약국 개별 약국보다도 어쨌든 전체 대한약사회나 이런 데서 그냥 시민 홍보 차원에서 같은 예. 성분의 합리적인 그러니까 가격으로 광고하는 뭐 이런 의약품 식의? 약값은 예. 더 그 광고비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좀 더 비싸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광고비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소비자분들께서 부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한번 반론은 아니고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에서 지금 그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 그런 제품이 나오고 아까 우리 제네릭처럼 계단식 약가가 되는 거와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품질인데 보다 싼 약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논리에 의하면 싼 약이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 안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광고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광고가 되어지면 싼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중요한 거는 광고를 많이 때려서 사람들 하여금 그거를 자연스럽게 찾게끔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시장의 논리이긴 해요. 그죠? 근데 요 정반대쪽에 있었던 게 하나 있죠. 이게 계획경제라고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라면 계획경제는 그냥 찍어내는 것만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팩트입니다 하는 우땡땡만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이게 다른 거랑 다 비교해봤더니 이게 좋더라. 그래서 그것만 찍어내요. 이게 계획경제거든요. 근데 그 계획경제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들이 저희 그 주요한 그 뭐 지금 고민도 아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뭐 그렇겠지만 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 논의가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깊지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문제점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의약품 광고에 그러니까요. 대한 문제점들은 막 이것저것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국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약국의 상업성을 좀 탈각시켜야 된다. 약사의 전문적인 영역들을 좀 전문적인 상담들을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광고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한계를 좀 오늘 얘기하면서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뭐 의약품 광고 사전 심의에 좀 그런 부작용을 보험회사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거라도 좀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 정도로 좀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그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꼭 한마디씩은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좀 하시고 없으시면은 뭐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의약품은 베스트셀러가 되기가 힘들어요. 시장에 정착하기가 힘들고 광고비를 많이 투여해야만이 시장에 잘 정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약품 단가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한두 번의 이미지 광고로 해서 소비자 내리에 딱 박혀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최소한의 광고로도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스테디셀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꾸준히 찾게끔 하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찾게끔 되는 제품이 되면은 최소한의 광고만 하더라도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광고를 통해서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의약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의약품 광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방송했는 것보다는 결론이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야심차게 기획해서 했었는데 저는 광고에서 딱 그 이미지가 그 딱 남는 게 바카스 광고랑 그 다음에 그 판피니 광고. 필요는 그러니까 바카스 광고가
그 어렵지만 이게 야 역시 박하상 건지 이제는 그 전 아직도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네 50대 바카스. 60대 물론 지금 또 50대 60대가 많이 찾긴 한데 젊은 친구들보다는 근데 이 50대 60대 친구들이 찾으면서도 이게 박하상과 계속 교묘하게 바뀌어오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마케팅이 정말 많이 달라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저렇게까지 광고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판핀에 박보영을 쓰면 딱 쓰면서 야 박보영까지 쓰면서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판핀에는 이제 사장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판피레니 편의점 시장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다른 직업으로 대체될 줄 알았더니 여기에 박보영 쓰면서 이 승부수를 던지는 거 보고 그리고 저는 사실 원가가 얼마나 그러면서 역시 의약품에 대한 그 지속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뇌리를 그리면서 계속 자꾸 살면서 그 약이 뭐더라 계속적으로 그 이름을 기억 못해도 그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려는 모습 부분들이 좀 무섭다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의약품이면서도 다른 상품들과 똑같아요. 광고하는 어떤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구조적인 부분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은폐시키는 역할도 하는 게 피로는 간 때문인데 그게 피로는 우리가 피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 환경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광고에 담아내면 이거를 그건 오르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마냥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ADHD도 마찬가지지만 집중할 수 없는 교육 환경에 대한 거는 제쳐두고 어쨌든 그걸 병으로 만들어서 치료제라고 약을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문제는 참으로 가면 갈수록 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찝찝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꽃인데 광고라는 부분이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극복하기가 쉬울 것이냐, 극복할 수가 쉬울 것이냐도 아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그동안에 시민분들과 얘기했던 것처럼 좀 어떤 명쾌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시원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로써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궁 21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